네, 이거 보시는 우리 덕성 친구들, 우리 화덕하시는 친구들 좋은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듣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마 연설까지 해서 사실은 다음 주면 끝날 수도 있을 법한 굉장히 쉬운 그런 걸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이거 올려드리는 거,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수업하는 거 들으시고 다음 주에 또 수업하면은 아마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쉬운 그런 범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요. 이 화법가작문이 내신으로 우리가 등장을 했을 적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 내신 문제를 내냐면은 어지간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로 내요. 그러니까 그 어지간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화법과작문 이제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혹은 이제 수능 특강, 혹은 이제 그 화법과작문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 아니 그냥 문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화법과작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기대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시는 화법과작문은 순수하게 화법과작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나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져 있는 개념들을 솔직히 이해는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개념을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 부분을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까지는 어떻게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요거를 암기하기 위한 어떤 학습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달라고 하시면 줄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걸 요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냥 니들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작년부터 요 시험을 가지고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야 A의 개념이 뭐야 하고 푹 찌르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충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4등급, 5등급 나오고 나면 될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점수에 그냥 만족을 하신다면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좀만 공부하면 금방 성적 오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 일단 문제 푸시고 문제 푸는 거 넘어서 더 완벽한 암기 부탁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필기를 미리 예전에 수업을 해놨던 게 있어요. 요거를 초록색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화 내지 어떤 담화에 포함되는 어떤 글, 이런 것들에 포함을 하는 게 이제 담화거든요. 그러면 이 담화에서는 요걸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화자, 청자.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발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긴 이 모든 구조가 어디에서 놀게 되느냐, 어느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바로 이 맥락. 이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또 상황적 맥락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겸양의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 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반찬하고 이제 음식들이 놓여져 있죠. 그러면 어유 무슨 소리세요? 진수성찬인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아우 음식 솜씨가 내가 부족해가지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 어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나 맛있는걸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겸양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담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상황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너네가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어. 근데 아시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가려면 한 3, 40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요 사람한테 저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상황 맥락에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서울대 입구역 몇 번 출구 앞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면의 특성이 첫 번째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개념들을 이해할 거는 크게 없어요. 중요한 건 외우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거 하면서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해, 외워야 해, 라고 강제적으로 때리는 거는 얼마 없어요. 알아주세요. 여기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표정을 찡그려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 요런 것들, 혹은 이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것들,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억양이나 어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특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나타내거나 표정을 찡그려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반지나 꽃다발과 같이 몸짓이 아닌 삶을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말 부분이 화법에 해당되고 글 부분이 장문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화법은 말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의미를 구성하는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화법은 주로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우리 장문 같은 경우에는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거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 발화, 청자 맥락에서 노는 거는 우리가 화법, 어떤 작가, 독자, 매체, 맥락 이렇게 노는 것을 우리는 장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법과 작문을 통해 교류하면서 나누는 것들,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을 통해 얻게 되는 기능, 화법과 작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첫 번째,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생각을 공유한다. 두 번째, 슬픔이나 기쁨 등의 정서를 나누고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도 한다. 세 번째,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언어 문화를 계승하기도 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들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점점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두 언어, 즉 이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문자, 이건 글이겠죠. 그 두 가지 차이점 이야기해 보자면은 구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공유합니다. 그 순간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글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글이 지금 읽히는 거죠. 물론 요게 선생님, 근데 저기 미국에 있는 제 고모랑 영상통화하는 거는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서로 다른 공간이잖아요. 시공간을 공유해주게 휴대전화라고 얘기를 하는 매체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거죠. 시공간을 공유하면. 네, 카카오톡으로 글 쓰면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회의하는 거는 시공간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매체 언어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언어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반면 글은 적극적인 소통이 힘들다. 그쵸? 지금 이 교과서를 쓴 사람과
교과서 이거 지필자와 우리가 교류할 수 없듯이요.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유동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글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소통, 일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이 영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문화 형성이에요. 의사소통 문화란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나 규범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족, 국가, 세대, 성별, 직업,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뭐다? 바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화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영향을 받은 녀석이에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사소통 문화의 개념이 요것이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의 개념이 요거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겸양의 표현, 아까 설명했던 그 겸양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돼요. 어떤 주제나 화제 등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화법과 장면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난 사회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 있는 결과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동체의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게 우리가 이 사회적 담론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화법과 장문의 기능을 이제 좀 더 아까 전에 앞에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능 중에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 너, 사회, 뭐 국가, 세계 이렇게 나아가겠죠. 이 화법과 장문의 기능은 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겁니다. 자아 성찰, 자아 어떤 이제 파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돕는다는 거죠. 그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면은 사회에 대한 이해로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럼 공동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다룸으로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 아래 글 볼까요?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 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누리소통망, SNS 활용해서 여기 있는 어떠한 개인이 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단체가 됐든 어떤 사회적 담론으로 나오게 된 녀석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볼까요? 이 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요. 요 여론은 일종의 어떤 거겠어요? 담론이겠죠?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적인 담론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임말을 사용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세대별로 언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사소통 행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 문화까지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화법과 장문의 기능 볼게요. 여기는 또 여기 버전으로 바꿔줘야겠죠? 수민이고 수민이한테 삥을 뜯기는 효은입니다. 수민아, 그게 지난 학급 회의 때 내가 통보했던 사람을 아이씨, 씨발, 너말
답답하게 하더라. 아, 왜, 뭐? 아니, 그게, 우리 반이 다 같이 논의해 가야 하지 않을까? 야, 그 많은, 애새끼들하고 언제나 의견을 주고받아. 그냥 내가 정하는 게 낫지, 이 새끼야. 야, 더 말할 거 없고 빨리 꺼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사소통 방식,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을 더듬죠.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죠.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이 화법과 장문의 기능을 개인적인 차원과 항상 사회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이렇게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와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공동체 전체까지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아성장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대요. 중요한 거는 이런 자아성장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방, 타인에 대한 자아성장과 의사소통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개념은 타인을 통해 얻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된다. 자아개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다. 타인과 말과 글로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들으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 그렇게 자신의 자아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폭과정물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개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서로의 의미, 가치, 태도, 믿음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또한 일기 쓰기와 같은 작문 활동을 하면은 자아를 성장시키는 체험 또한 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요, 언제나 적극적인 발화와 능동적인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인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토대로 내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획일적인 시선으로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의견을 듣고 나는 바로 그것을 수용해서 고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아. 하지만 부정적인 자아는요 언제나 소극적으로 바라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 간에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그렇게 이제 주의해야 하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어,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누려잡는 거,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태도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의사소통해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화법과 장문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것, 기본적인 나의 자아, 형성과 성찰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자아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자아가 잡힌 사람은요, 어떻겠어요? 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 사람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타인에 대한 이해는 확장되어서 어디까지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의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서 합법과 작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음, 여기를 은채 그리고 얘를 준모
지원. 아, 필통 안 가져왔네? 짜게게 빌려야겠다. 저 있잖아. 혹시 너 남는 펜 있어? 내가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필통 놓고 와서 정말 미안한데 나 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펜 하나 빌리는 거 같고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넌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좀 시원스럽게 말해봐. 이 수줍은 아기 고양이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심으로 켜졌어요. 심으로 켰어. 그래서 지어내고. 유나야 왜? 야 표정 개썩었네. 뭔 일 있냐? 아니 오늘 우리 반 짝이 나한테 내가 너무 사람들 눈치 많이 본다고 꼽주더라고. 그래서 좀 시원스럽게 좀 말하래. 에휴, 나는 그런 거 존나 신경 쓰긴 한데. 야, 지원아, 내 성격 진짜 별론가 봐. 아휴, 속 좀 상하겠다. 근데 난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내 처지에 고려해주는 네가 좀 좋은 것 같아. 너랑 있으면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말이지.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뭘? 어때요?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친구죠, 지원이. 누가 봐도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친구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여기 있는 어떤 소극적인 조금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이 친구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기는요,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막 강요하는 거 약간 그렇게 보이면서 유나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돕는 것은 바로 현성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바꾸는데 현성이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타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 그리고 이를 일기쓰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해 보는 것. 이런 올바른 헌법과 작문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 개념 인식을 조정하고 결국에는 자아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죠. 나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요. 매사에 조심성이 크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잘하는 성격이는 제목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자, 여태까지 앞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자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화법과 장문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잘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들과의 소통, 뭐, 감성도 마음을 지으면서 뭘 제안하고 있어요? 우산 대여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학교 예산으로 먼저 우산을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산을 기부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해 제안한 내용이 나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받는지 봅시다. 처음에 학교에서 우산을 구입한다를 기부받아서 비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원하는 학생들 봉사활동, 임원이 역할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원하는 봉사활동 학생들로 바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첫 번째 뭐예요? 이 제도를 꼭 운영해 주십시오. 이 우산제도 무조건 필요하면 제가 맞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우선 기부를 받다니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기부를 하자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대화의 경로를 좀 어긋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전에 맥락 얘기했죠. 모든 담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 항상 맥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맥락 없는 화법과 장로는 맥락 없는 화법과 장문은 올바른 화법과 장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맥락 없는 화법과 장문은 올바른 화법과 장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추워. 찬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춥지 않니? 올려 말했죠. 그랬더니 이거를 직설적으로 이해했죠. 요거는 뭐가 내포되었어요? 어, 창문 다각. 이게 내포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직설적으로 이해를 해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맥락이란 사물에서 끝내는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맥락은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의미가 다른 요소가 결합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활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우리는 칭찬, 부탁, 위로, 격려, 축하 등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화법을 많이 구사한다. 한편 면접이나 면담과 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화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칭찬을 할 때와 면담을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사적인 말하기를 할 것인가, 공적인 말하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학교 선생님과 대화할 때와 친구와 대화할 때를 구별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의사소통을 하면은 서울말로 하겠지만 이 사람은 지방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매분하게 화법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왜요? 서울 사람들과 여기 서울 올라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의사소통의 명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함이고요. 또 그 지역에 내려갔을 적에 지역 친구들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친밀함이라든가 친근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함이죠.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습, 영향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하자고 이제 글을 쓰자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신과 친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여 글을 쓰게 되는데요. 우측 통행을 하여 복도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오갈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독자가 속한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그 글의 내용을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 그렇게 공감할 만한 표현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독자에게 훨씬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죠. 플러스 독자의 어떤 예상 독자를 우리가 항상 고려하잖아요. 글을 쓸 때는. 글을 쓸 때 항상 예상 독자를 고려합니다. 그 예상 독자를 고려하면서 충분히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혹은 예상 독자가 수용할 만한 그리고 예상 독자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런 글로 우리가 전달을 했을 적에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고등학생의 강연이며, 자, 여기 있을 적에 우리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 안전 동아리인 안전지킴이에 소속된 2학년 조성진입니다. 동아리를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그 예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으면 갑자기 없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무면허로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요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문제 이거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근데 요거 얘기했을 적에 요런 것들을 보면 쉬워. 근데 가끔 이제 처음 보는 것들 발견했을 때 처음 보는 글 같은 걸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일단 청자는 또래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라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게 목적이겠죠. 그럼 주제는 뭐예요? 유형에 따른 예방법 숙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에 따른 예방법 숙지 혹은 안전사고 줄이기. 요거를 둘 중에 하나만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을 수가 있어. 그래도 대충 얼핏 말이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돌고 도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유형에 따른 예방법 속지 그리고 안전사고 줄이기. 근데 안전사고 줄이기만 썼어. 그럼 예방법을 숙지하는 거 말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 뭐 있겠지. 예방법을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원하는 거지, 단순하게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뿐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법을 숙지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고 또 암기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는 거. 자, 그래서 맥락은 언제나 담화의 내용이나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하시고. 다음은 학교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한 학교 신문부의 회의 장면이에요. 잘 보고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활동 해보세요. 봐봐요. 일단 뭐 나오죠? 바로 예상 독자 나옵니다. 표제 나오고요. 부제 나와요. 그리고 전문 나오죠. 이렇게 본문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런 장문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적어주는 게 좋다? 어, 요런 본문 육하 원칙 그리고 이제 전문, 부제, 표제, 예상 독자 고려해서 쓰는데 쓸 때는 일반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쓰면 참 좋다는 거. 이렇게 또한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되도록이면 비교육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기사문입니다. 네, 이거 뭐 어쩌는 거지? 공가심,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그래서 독자 그리고 이제 장문 관습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맥락까지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요일 날까지 이 부분들 다 감상, 아니 시청하시고 이제 견문하신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문제 얼마큼 풀었는지 한번 체크할 테니까 프린트물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2단원, 2-1단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단원이 너네 시험 범위 까질 거거든요.